들어가면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사시가 뭔지, 그리고 최근에 바뀐 SSE는 또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크라우드 보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시 SS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시나 SS에 대해서 약간 잘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보안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그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그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크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을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워낙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5365 서비스, 세일즈포스, 퍼블릭 크라우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어느 기업에서나 활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얘기가 돼 가고 있고요. 원격 접속, 리모트로 접속하는 거, 코로나 이후로는 뭐 당연히 굉장히 많이 접속하는 방법론들도 뭐 다양하게 예전에 VPN, 최근 들어 나오는 제로 트러스트,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원격 접속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도 아직도 우리는 대부분 그 데이터 센터 중심의 보안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와 브랜치 오피스 간의 트래픽을 MPLS, 원형선, VPN 등을 통해서 모든 트래픽은 대부분 이 데이터 센터를 모이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보안 트래픽을 가지고 인터넷을 나가는 구조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15년, 20년 동안 보안하는 아키텍처, 보안 구조에서는 가장 아이디얼하고 좋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보안 시큐리티 스택들을 다양하게 멀티레이어로 구축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고 그렇게 권고를 해왔었죠.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도 어플리케이션도 크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크라우드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안은 대부분 네트워크 중심입니다. 허벤스포크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 캐슬 앤 몰 시크릿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그 보안 트래픽들은 데이터 센터나 어떤 특정 그 지역의 센터로 집중하게 되고 그 안에 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라우터 스위치를 통해서 다양한 보안 기술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샌드박스, DLP, 헤드쿼터 중심으로 하고 브랜치 오피스에는 일부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갖다 놓고 리모트에서도 방화벽 놓고 VPN 놓고 UTM 놓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크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아이디어한 방법론이냐라는 거에는 굉장히 아니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VPN이나 파이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협이 외부에 노출이 됐고요. 그 VPN이나 감염된 PC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위협이나 이슈가 있었던 케이스도 파티아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또 우리가 암호화를 한다고 그 내부 위협들을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단말이 네트워크에 전파를 하게 되는 방법론을 예전에 VPN 형태로 쓰다 보니까 한 단말이 바이러스나 CNC 통신을 통해서 말리셔스 파일에 감염되면 그 감염된 것들이 네트워크 전체에 전파하기 위한 그런 방법,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센터, 웬을 통해서 DMZ의 전용 통해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 보안 장비들 이런 거 다 갖다 놓으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죠. 헤드쿼터에 인원도 많고 보안 인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리소스들도 많고 돈도 많다면 그대로 갖다가 그 많은 인력들 가지고 활용하면 굉장히 위협을 줄일 수는 있겠죠. 물론 보안을 돈과 장비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위협을 줄여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복잡해집니다. 또 이 복잡한 것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에 따라서 우리 네트워크 보안 자산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또 크라우드 환경에서 기존의 환경으로 보안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위험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크라우드에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들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SaaS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는 걸 권해요. 마이크로소프트 5365 접속앱도 굉장히 채티한 프로토콜이 많고 서비스들이 많아서 직접 접속하는 걸 기본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M365, 5365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접속 권고안이라는 걸 좀 찾아보시면 다이렉트 인터넷 커넥트 하라고 굉장히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 인터넷 커넥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헤드쿼터나 지역 데이터 센터로 VPN이나 MPLS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보안 정책을 타고 인터넷을 나갔다가 그 응답으로 받는 트래픽 처리가 다시 전용선 VPN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속도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경로나 과정들을 보고 싶은데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각 구간은 구간별로 무리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도 굉장히 쉬운 일들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크라우드 시대를 살아가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 환경이 그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럼 기존 환경들을 좀 그 크라우드에 맞게 변화해 보겠다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보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커버리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뭐 사이트 VPN이든 MPLS든 어쨌든 크라우드에 연결하는 방법론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크라우드에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리소스들이 뭐 리모트에서 브랜치 오피스에서 크라우드에서 다양한 접속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 방식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사용자는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내부에 보안 위협이 생긴 것들을 그대로 모든 네트워크가 전부 다 전파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관리 비용들은 똑같이 많이 들고 어려워지고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크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크라우드를 뭘 준비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방법들을 많이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투자를 했는데 별로 나아지는 건 없고 보안성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좋아지는 건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은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또 이제 바꿔야 되죠. 기존 방식이 아닌 걸로. 근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익숙한 방식은 방화벽을 기반으로 하는 확산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 엔지 파이어월, 뭐 브랜치의 UTM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크라우드 환경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얼떨떨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것들을 보안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고객사뿐만 아니라 보안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 환경입니다. 여태까지 하드웨어 기반으로 보안 장비를 만들었고 하드웨어 기반으로 원지, 텐지, 멀티 샤시를 통해서 멀티플 기가바이트를 지원하는 아키텍처를 많이 만들었어요. 하드웨어 기반으로. 근데 갑자기 크라우드가 돼버리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크라우드, 애저, AWS, 구글 크라우드, 우리가 크라우드 하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거 일라스틱한 확장.
유연한 확장성,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을 한번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역단에 있는 크라우드를 활용하고 그 크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아저나 뭐 AWS, 구글을 활용하고 그 안에 버추얼 바이오를 넣어가지고 보안을 하면 CQ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그리고 하드웨어 벤더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새롭게 크라우드 환경에 준비할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태생서부터 크라우드 환경을 만든 아키텍처가 아니라 방화벽 기준, 네트워크 기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보완하는 업체가 크라우드 환경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VM의 확장이라는 거죠. 근데 VM의 확장을 하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하이브리드 뭔가 좋게 느껴지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네트워크 보안에서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은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업체들이 크라우드를 활용하면서 하이브리드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드웨어를 크라우드에 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 아키텍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크라우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크라우드 보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선택이 좋은 게 VM에다 올려놓는 거죠. 하드웨어 우리가 만든 거 이미지를 해서 VM 이미지에다 올려. 뭐 리눅스든 특별한 OS든 내가 머신을 갈려놓고 크라우드에 올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일래스틱 확장이라는 걸 생각을 하죠. 와, 필요하면 트래픽에 따라서 보안 장비 셋이 쫙 늘었다가 필요 없으면 쫙 줄었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쓸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죠. 근데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래스틱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지스켈러도 크라우드를 통해서 일래스틱한 그 서비스를 하는 방법론은 있는데 저희는 아예 저희 문서에 해놨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고객이 생각하는 일래스틱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 어느 정도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네트워크 캐패시티, 보안 캐패시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일래스틱 확장, 왜? AWS, 구글이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방화벽을 만들어서 자기네 아키텍처에 최적화해 놓은 거라면 그런 일래스틱한 그 확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크라우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벤더고 방화벽 벤더는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그 네트워크 기반의 방화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둘이 갖다 붙여놓으면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크라우드 환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못 넘어가는 하이브리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크라우드 환경의 크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죠. 왜?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단일화된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 더 가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의 확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드웨어 가진 리미테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VM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사용자들은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중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죠. 커피숍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출장도 가고 해외도 갑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지 않고 크라우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도 돌아가고요. 그러면 이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관계가 예전에 내 데이터 센터 중심 모든 사용자는 여기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여기 있고 보안 스택도 여기 있던 이런 환경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직접 인터넷에 나가고 브랜치 오피스에도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보안 스택들이 이 트래픽, 브랜치의 트래픽, 홈오피스, 외부
사용자의 트래픽들을 컨트롤할 방법론이 없다라는 거죠. 아이디어라게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리지하게 한 새로운 보안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보안과 달리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요소 기술도 뭐가 가장 아이디어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네트워크에서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Secure Access Service Edge 가트너에서 SASE라고 하는 읽는 방법까지 저 SASE를 읽을 때는 SASE라고 읽어라 라고 하는 발음까지 가르쳐주면서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듯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SASE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네트워크 환경,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이 변화가 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어떤 가장 아이디어란 모델, 아이디어란 플랫폼,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가이드들을 가트너가 모아놓은 게 SASE인데 SASE 자체를 특정 솔루션 아니면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써놨었던 거고요. 지금 뭐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이 그 옛날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세미나에서 썼던 이유는 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혹시 그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마케팅으로 그 모 침대 회사가 굉장히 히트친 적이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연예인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마케팅적으로 히트를 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마케팅이 히트한 게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 광고가 히트한 시점쯤에. 그리고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골라라가 있는데 상당수의 아이들이 침대를 골랐어요. 마케팅의 승리인 거죠. 방송 마케팅을 하도 듣다 보니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인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어린 학생들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했더니 침대를 골랐습니다. 아주 사회 이슈가 됐어요. 왜? TV에서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선생님하고 심지어 학부모도 애들한테 그런 것들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시도 똑같습니다. 가트너가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아이디어란 아키텍처, 베스트 플랫폼, 레커멘데이션을 만들어낸 사시라는 모델을 마케팅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사시가 단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시가 무슨 프로덕트 이름인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하기엔. 그리고 메이저 벤더들, 메이저 기업, 대기업들에서 최근 들어 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클라우드 보안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 이름이 사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사시가 그 얘기하는 프레임워크에는 SD-WAN서부터 Secure Web Gateway, DLP,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뭐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집합돼 있어요. 그럼 사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SD-WAN도 할 거고 Secure Web Gateway도 해야 되고 클라우드 방화벽도 써야 되고 클라우드 DLP도 쓸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뭐 사시 프로젝트 한다 그래도 크게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중에 일부 서비스를 하면서 사시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시가 정확하게 뭘 정의하는지도 모르는 IT 담당자, 보안 담당자들이 많아서 제가 요게 얘기를 좀 쓴 거고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광고했듯 사시는 어떤 특정 솔루션 하나를 얘기하거나 프로덕트를 얘기하거나 벤더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고요.
Secure Access 서비스 엣지,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 관리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벤더 입장에서 뭘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발표한 가트너의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가트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보안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요소 기술들이고, 그 요소 기술들은 방화벽, VPN, QoS, 유저 비헤이버, 와이파이 프로텍션, 시큐리티, DLP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그 사용자의 권한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다양한 보안 환경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그게 SASE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쓰이는 네트워크 관련된 그 요소 기술들은 QoS도 있고, CDN을 통해서도, 라우터를 통해서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고, 보안 모듈 중에서는 DLP도 쓰고,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방화벽 서비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한 보안 접속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라고 한 게 가트너의 사시 모델이에요. 특정 벤더나 특정 솔루션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시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고 우리 네트워크는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어요. 사용자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중심으로 가고 원하는 환경에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일래스틱한 환경,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세그멘트라든가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가야 되고, 글로벌 규모로, 왜? 네트워크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이니까 사용자 위치가 바뀔 수 있고 그에도 동일한 보안 정책, 동일한 폴리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싱글 패스 스캐닝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트래픽이 처음에 들어오면 라우터를 통해서 스위치를 갖다가 스위치 앞단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방화벽 몇 개를 분산시켜서 그 다음에 IPS 갔다가 그 다음에 DLP 갔다가 이런 식의 계속 티어드된 네트워크 솔루션을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한 패스로 그런 것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런 싱글 패스 멀티 액션 같은 경우는 지스켈러는 10여 년 전에 지스켈러 만들면서 저희가 특허로 만들어놨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가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스켈러가 사시 프로덕트인가요? 사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프로덕트는 맞지만 사시를 위해서 저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지스케일러가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가트너에서 정의하는 사시 프레임워크에 아이디어하게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를 사시 프로덕트라고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거나 사시 프로젝트가 되려고 하는 벤더가 아니라 저희 아키텍처가 사시 아키텍처하고 이제 오버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멀티 테넌트 구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하드웨어는 모두 싱글 커스터머를 위한 방법이에요. 방화벽을 나눠 쓴다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방화벽은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브랜치 오피스에는 UTM, 데이터 센터에는 큰 차세대 NG 이런 거 가지고 움직였었지, 그걸 나눠서 쓰는 멀티 테넌트 구조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은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에 멀티 테넌트,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자 위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준비를 해라 라고 가트너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시 시간이 아니니까 정리를 하자면,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에 필요한 보안 네트워크들을 다 아이디어하게 정의한 플랫폼이 사시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SSE, Security Service Edge라는 게 또 떡하니 튀어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별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시에서 Secure Access에서 액세스 부분이 빠진 겁니다. 뭐냐면 요 접속하는 밑에 SD-WAN 부분을 띄어낸 거예요. 전체 Secure Access Service Edge 부분에서 WAN 구간, SD-WAN을 통해서 그 최적화되는 WAN 구간을 뺀 요 위에 코어 부분을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라 그래서 새롭게 가장 중요한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장비에 대한 그 인증을 통해서 요런 제로 트러스트, CASB, DLP, CSPM, 파스 시큐리티, 리얼타임 모니터링,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AI 머신러닝들을 통해서 안전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 코어 프레임워크들을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라고 다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는 사시에서 액세스를 하는 부분을 뺀 부분, 코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라는 부분 요 코어인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떤 벤더들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솔루션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그 지난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었고요. 그 주제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또 지스켈러는 그럼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 부분을 어떻게 커버리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SSL을 정의를 하려면 그 SS를 우리 네트워크에 활용하려면 첫 번째로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아키텍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스켈러에서 그 엔지니어로 생활을 하면서 고객사, 대회, 세미나, 본사 미팅 어딜 가도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얘기가 아키텍처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저희는 그런 아키텍처를 10년 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최근 들어서 그런 아키텍처를 하려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또 같은 회에서 필요한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환경들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좌측이 저희가 서비스하는 아이들하게 생각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는 사용자 가까운 데서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서비스를 받아서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아키텍처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벤더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벤더나 서비스들을 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보안을 통하고 그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 스택을 통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벤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VM에다 갖다 놓고 버추얼 머신, 애저, 구글, AWS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로 쓰면서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기가 리모트 오피스라고 하면 리모트 오피스가 헤드쿼터 가서 헤드쿼터에 보안 스택 맞고 클라우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거. 뭐가 다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 벤더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환경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대규모 고객들을 얼마나 지원을 해봤는지, 얼마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나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글로벌하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규모가 어떤 규모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스켈러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그냥 떠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각종 서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저희하고 가진 이런 아키텍처나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또 다른 솔루션을 검토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여러 벤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허가된 사용자가 허가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내부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접속,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외부에 대한 위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산이라든가 이것들 외부 유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누가 SVN 구간 빼고 나서 사용자들이 어디서 접속하면 사용자가 누군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려고 하는지
인증은 받았는지,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는 내부에 접속이 허락된 건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트래픽 자체는 정상적인 건지, 유저가 접속할 때 사용자가 이 크라우드 환경에 접속했는데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을 했어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접속하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접속한 게 동일한 아이디야. 전혀 불가능한 방법론이죠.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예제로 제로 트러스트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저희 세미나 많이 들으신 분은 이제 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뭐 집에 방문하거나 보안 별로 적용되지 않는 사무실, 아파트 같은 데 접속하게 되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누구와 왔는지 어디 가겠는지 알려주면 확인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부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사실 관심도 없고, 데스크에서는 누가 왔는지만 확인하고 명함 받았으니까 문제없고, 근데 사용자가 아무 데서나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VPN만 접속 허용해주고 나면 그 접속된 사용자는 내부 네트워크에 아무데나 접속할 수 있는 게 기존의 VPN 방식이라면, 그게 아니라 시큐어한 연구소, 보안이 강화된 사무실을 접속할 때는 담당자가 앞에 나와서 마중을 하죠. 그냥 신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마중을 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회의실만 접속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네트워크에서 보안으로 적용된다면, 그런 방식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저희가 VPN 가지고 모든 네트워크를 열어주는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프락시 구조가 일부 벤더들은 프락시 구조가 서비스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락시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또 DLP나 이런 데이터 보호하는데 자기네 특화된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락시 아키텍처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보안의 아키텍처고, 그다음에 프락시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 데이터 보안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네트워크 베이스 그 DLP라든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보안을 하게 되면 펠스 포지티브가 굉장히 많아서 대충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만 끝내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펠스 포지티브를 줄일 수 있는 노력, 실제 정확한 우리 주민번호가 우리 직원께 나가는 건지, 우리 회사의 기밀 문서가 나가는지, 주요한 이미지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키텍처도 프락시 아키텍처를 활용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방화벽 방식들은요, IP 포트, 세션 베이스로 해서 지나가면서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적절한 IP 어드레스, 적절한 서비스 포트, 세션은 돼 있나?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전체적인 풀 패켓을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버퍼의 내용을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프락시 형태의 보안을 하게 되면 그냥 왼쪽의 방화벽처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소관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전부 끝나고 새로운 패켓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은 하나의 세션이 그대로 쭉 지나가면서 검사만 하는 거지만, 우측에 있는 프락시 아키텍처는 양방향으로 세션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 검사하는 저 2번 부분이 끝나야 3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쪽의 세션이 얽히는 아키텍처로 좀 더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안전한 서비스 보호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프락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 될 또 한 번의 사항은, 우리가 크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크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게 되면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 내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데이터 센터 내에 사용자가 있다면 그 사용자와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여태까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용자가 우리 데이터 센터가 아닌 크라우드에 있고 외부에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우리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클라우드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법이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접속하는데 우리가 단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심플한 예로 우리 임원이 세일즈포스, 우린 회사는 세일즈포스를 글로벌로 쓰는데 세일즈포스에 집에 가셔서 접속을 하셨대요. 세일즈포스 접속하는데 접속이 안 됐다고 헬프데스크로 전화했습니다. 아, 나 임원 누구누구인데 헬프데스크 접속이 안 되는데 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그러면 헬프데스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헬프데스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IP 어드레스 체크하고 네트워크에서부터 그 사용자까지는 핑을 쳐보고 어플리케이션 접속되는지 어플리케이션 포트 보고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팀과 확인해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도 우리 네트워크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도 우리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헬프데스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뭔가 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는 그런 세상에 와 있어요. 클라우드에 AWS에 애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집에서 접속하고 출장 가서 접속하고 커피숍에서 접속하는데 뭐가 안 되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문제인지 한국은 문제 없는지 접속하는데 글로벌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 사용자가 문제인지 그 단말에 뭐가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붙어있는 와이파이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시성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걸 다 하는 벤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천재가 굉장히 많았고 아인슈타인, 미켈란젤로 이런 천재성을 가진 양반들이 수학도 잘했죠. 미술도 잘했죠. 음악도 잘했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할 수 있는 영역, 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요소 기술들을 한 벤더가 다 하겠다? 그런 벤더가 그렇게 마케팅하는 벤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IDP서부터 SD-WAN서부터 Secure Access Service 엣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는 유일한 벤더입니다라고 떠드는 벤더들도 있어요. 잘 보시고 그런 벤더가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적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를 활용할 때는 코어에 집중하고 잘하는 부분들을 하고 또 잘하는 업체, 잘하는 영역의 리더들하고 협업하는 것들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 메시지는 지스켈러에서 저희가 저런 걸 맞추게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린 그림에 그대로 있었죠. 지스켈러는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는 코어 밸류, GIA, GPA 코어 밸류, GDX 이런 것들로 저희가 잘하는 영역들 집중하고 있고 인증 부분은 인증 잘하는 옥타, ADFS, 애저들하고 연동하면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가 할 게 아니니까 애저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연동을 하고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저희가 가장 고객사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지스켈러, GCC, G앱 가지고 접속할 때 보안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디바이스 관리도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거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 영역만이라도 저희가 좀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코어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코어 아키텍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도 현재 마켓에서 리딩하는 업체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시의 기본이 됐던 액세스 부분의 SD-WAN 벤더들도 메이저 플레이어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관리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스켈러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진행해 왔었고요. 사시가 나와서 사시에 만든 아키텍처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냥 저희 아키텍처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아키텍처를 10여 년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시 프레임워크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저희가 사시 벤더라고 얘기를 마켓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가 매직 쿼드런트를 만들어 온 10여 년의 히스토리입니다. 뭐 시스코도 있었고 블루코트도 있었고 뭐 웹센스도 있었고 다 있다가 시간 지나면서 다 없어졌죠. 그리고 2017년 18년 가면서는 시만텍 지스켈러 수준 있다가 바뀌면서 마지막에 2020년에는 유일하게 지스켈러 혼자 남았지요. 그래서 2022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시까지는 가트너가 뭐 사시 벤더를 뽑거나 사시 매직 쿼드런트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2021년까지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기본으로 움직였고요. 2022년 올해 처음으로 매직 쿼드런트를 SSE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지스켈러는 뭐 10여 년 이상 계속 그 메이저 벤더로 플레이했고 1위를 하고 있고요. 다른 거보다 이런 지스켈러 아키텍처는 사시, SSL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저희 플랫폼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왔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지스켈러 자랑은 그만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사시,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 SSE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루션이 아니에요.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그 사시, SSL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 모델로 보시고요. 그 모델이 우리 회사의 보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하거나 고객사 미팅을 하면 저희한테 묻는 가장 큰 그럼 뭐 해요? 다 줄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하세요? 물어봐요. 기능이 뭐 있어요? 기능이 뭐 있는지, 기능이 어디까지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지스켈러 기능이지 고객사 보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객사에서 고민하실 거는 지스켈러나 뭐 다른 보안 벤더가 뭘 할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할지, 우리 회사의 환경에서 내가 어떤 보안 정책, 어떤 보안 가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전용홍선으로 연결 다 돼 있고요. 이미 헤드쿼터로의 보안 장비들 다 있고요. SD-WAN 장비를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UTM 가지고 보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당장에 바꿀 것도 VPN도 바꿀 거 없어요. 근데 직원들이 인터넷 나가는 액세스는 좀 더 지금보다 우리 회사가 가진 것들은 방화벽이라든가 IPS, UTM 박스는 있는데 시큐어 웹게이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시큐어 웹게이트 부분으로 클라우드나 인터넷 가는 걸 보고 싶으면 관리를 하고 싶으면 시큐어 웹게이트에 잘하는 벤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사시를 잘하는 벤더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사시 벤더라고 갖다 놓고 BMT를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시큐어 웹게이트 부분이면 그 부분을 잘하는 벤더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회사는 기존의 보안 아키텍처가 없어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글로벌하게 사용자들이 분산돼 있고 뭐 지금 인터넷상으로만 비즈니스하고 있어서 사무실도 안 가지고 있고 재택이라든가 이런 사용자들이 많아서 뭐 시큐어한 보안 장비들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사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특히 SD-WAN은 거기서도 필요가 없죠. 직원들이 집에서 다 접속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럴 때는 SSE를 잘하는 벤더, SSE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정책, 우리는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거 우리 어플리케이션 몇 개밖에 없고 보안팀들이 있어서 클라우드 관리 잘해요.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포스처 매니지먼트 같은 거, 클라우드 서비스가 컴플라이언스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런 것들 빼고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방법, 사용자가 위치에 상관없이 접속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검토하고 비교를 하셔보라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사시 프로젝트 할 거야, SSL 프로젝트 할 거야 해놓고 뭘 검토하실래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다 주세요고 여러 개 벤더 체크리스트 섞어가지고 짬뽕 만들어서 클라우드 환경 가는데 IP 제한 됩니까? 뭐 CLI로 컨피그레이션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들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왜 쓰시는가요? 클라우드 보안하실 거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보안하시는데
CLI로 뭐 컨트롤하실 게 있을까요? 그럼 몰라요. 벤더들이 다 준 거예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나 말도 안 되는 보안 툴 만들겠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가 뭐 할지, 우리 회사 중요한 건 우리 회사 환경, 우리 회사가 가진 네트워크 환경, 기존의 보안 환경,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미래, 어떤 형태로 우리 회사 비즈니스가 움직이고 아키텍처가 움직일지, 그러면 거기에 고민해야 될 방법론을 고민을 하시는 게 저희가 권고드리는 말씀이고요. 매직 쿼드란트, 굉장히 많은 매직 쿼드란트 리더들이 있고 가트너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삼으시고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현안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큰 내용들, 사시가 솔루션 아니고 솔루션 모델 아니고 프로덕트 이름 아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